리보세라님으로 암 환우에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소명 하나로 개발에 매진해온 우리 연구진들, 그리고 많은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준 우리 H16그룹 임직원들, 무엇보다도 그 많은 의혹 속에서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8일과 10일에 발표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간암 1차 3상 병용요법의 최종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진 회장이 발언한 내용의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데이터와 팩트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방송을 제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 임상의 최종 데이터와 함께 간암 1차 치료제의 대세가 되고 있는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 임상의 최종 데이터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임상 데이터를 확인할 때는 대조군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경쟁 약물과 동일 조건의 임상 결과를 비교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FDA에서는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이 간암 1차 치료 옵션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나다고 발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은 넥사바의 소라페닙보다 높은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하며 FDA로부터 지난 2020년 시판허가를 받은 간세포암 1차 항암 신약입니다. 독일 넥사바의 소라페닙이 지난 10여 년간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FDA의 발표는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과 HLB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입니다. 유튜브에서 진 회장도 밝혔듯이 간세포암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간세포암은 항암제 투여 시 간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는 물론이고 간 기능까지 고려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HLB와 항서제약은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간암 1차 치료제의 다크호스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은 전체 생존 기간인 OS에서 22.1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우며 대조군인 소라페닙과 비교하여 6.9개월의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5.8개월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OS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른 지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진행 생존 기간인 PFS는 소라페닙보다 1.9개월의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대조군 대비 2.6개월보다는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FS가 소라페닙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간암 1차 치료제의 대세는 소라페닙이 아니라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병용요법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관해와 부분관해의 통계치인 ORR에서는 대조군 대비 19.5%의 개선 효과로 티센트릭 병용보다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DCR 또한 대조군 대비 24.4%의 개선 효과를 보여주며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19.3%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생존 기간인 OS 다음으로 주가의 향방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작용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 데이터는 3등급 이상 기준으로 80.9%를 기록하며 기대치를 밑도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조군인 소라페닙의 52.4%와 비교하여 무려 28.5%나 높은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티센트릭 병용요법이 대조군인 소라페닙보다 2%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작용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때문에 복용 중단한 비율은 대조군인 소라페닙은 4.5%에 불과한데 반해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은 24.3%로 적지 않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인해서 중간에 복용을 중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 회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해명을 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주요 부작용으로 나온 것은
고혈압과 간 수치가 높아지는 것, 그리고 수족 증후군이었는데 이 모두는 통제 가능한 수준의 부작용만 발현된 것으로 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대조군인 소라페닙 대비 부작용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옵니다. 이는 저희 임상 기간 중 병용 약물에 대한 투여 기간이 소라페닙 대비 2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진 회장은 부작용이 약물로 조정이 가능한 수준이며 투여 기간이 소라페닙 대비 2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회장의 해명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부작용 때문에 복용을 중단한 수치가 소라페닙에 비해 5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부작용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가를 생각한다면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연간 약가는 32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우리 돈으로 1년에 4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은 우리 돈으로 1,4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간암 환자라면 부작용이 걱정돼서 효능도 떨어지고 30배나 비싼 약을 처방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작용은 조금 더 크지만 30배나 싼데 효능까지 좋은 약을 처방받으시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병용요법을 쓸 것이냐 아니면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을 쓸 것이냐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환자들은 1년에 4억 이상을 약가로 지출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도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영상 말미에 Q&A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출양파 생각으로는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진 회장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 나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상 환자 중에서 중국 환자 비중이 높은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세계 간세포암 환자의 72%는 아시아인입니다. 환자 비중이 높으니 당연히 아시아인, 그중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인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 임상 도중 FDA와 소통하고 협의해서 코커시언의 환자 비중을 계속 높여서 임상을 진행했고 종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간암 환자 대부분이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인이고 리보세라닙 중국판권은 항서제약이 갖고 있으니 HLB의 수익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시장 규모는 임상 환자 비중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미국의 그 간암 시장이 간암 세계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간암 환자 대부분이 아시아인이고 그중 상당수가 중국인이라서 중국인 위주로 임상 환자를 모집했다고 하면서 미국 간암 시장이 40%나 차지하고 있으니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임상 비용 대부분을 항서제약이 투자를 했고 항서제약의 주도하에 중국 등의 아시안 임상 환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진 회장이 보인 눈물은 훨씬 더 진솔하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라페닙을 밀어내고 궁극의 간암 1차 치료제로 부상하고 있는 로슈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병용 임상에서는 비아시아인 비중이 60%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비아시아인 비중은 17.3%에 불과합니다. 물론 FDA 승인의 임상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아인의 비중이 다수를 차지했던 임상들이 연거푸 FDA 승인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임상 환자의 인종 다양성은 FDA 승인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임상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OS는 대조군인 소라페닙은 물론이고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병용까지 넘어서며 넘사벽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FS와 부작용 수치는 분명 아쉬웠지만 사망 등의 위험률 수치인 HD가 낮았다는 점이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으며 비교 불가한 약가는 시판만 된다면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 회장은 NDA 신청에 대한 로드맵도 밝혔는데 진 회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 함의를 분석하면서 금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행 계획입니다. 신약호가 신청 시 리보세라닙은 NDA,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은 BLA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와 항서제약은 이미 지난달에 FDA의 프리-NDA 미팅을 신청했고 통상 신청 후 2개월 후에 프리-NDA 미팅이 진행됩니다. 프리-NDA 미팅을 종료하면 바로 NDA 준비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지역별 판매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위암 NDA는 임상 3상이 통과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NDA에 대한 진행 상황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하겠다라는 추상적인 언급외에는 주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항암 시장에서 1차 치료제 시장과 3, 4차 시장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시장 파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사측이 간암 1차 3상에서 진작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인했다면 아마도 위암 3, 4차 NDA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HLB 투자자들은 지지부진한 주가에 고생을 하다 보니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고 병용을 통해 다양한 적응증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파이프라인에서 애로가 나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라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출향파의 판단으로는 그동안 약속을 어겨왔던 위암 3, 4차와는 다르게 간암 1차에 대한 NDA 신청에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이 각각의 단일 품목으로도 아직 FDA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의 품목이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돌발 악재만 없다면 임상 3상 최종 데이터가 본격적인 트리거가 되거나 조금 늦게 반응한다고 해도 적어도 NDA 신청까지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HLB 주주들은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이냐, 얼마에 팔아야 될까라는 행복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52주 신고가 구간은 기존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본절이나 약수익으로 이탈하게 될 것이며 52주 신고가를 뚫고 역사적 고점에 향한다면 많은 신규 투자자들이 대상승과 고점 이익 실현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출향파와 출향파 회원들은 장기 목적 투자를 제외하고 단기와 중장기 물량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적절하게 분할 매도하고 저점에서 재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잦은 대응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방 세력은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현재 주가가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며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신규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역사적 고점은 그저 통과 의례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 회장은 과거 216 직후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추가적인 무상증자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진 회장이 주가 부양과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무상증자 같은 히든카드를 동원한다면 매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상방 세력의 의지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스킬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향파의 텔레그램에서는 글로벌 시황과 HLB에 대해 무료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멤버십이 되신다면 과거 출향파가 역사적 고점에서 HLB를 전량 매도하고 저점에서 재매수한 경험을 공유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